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여러분은 100일 동안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깜짝 한방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 지적된 문제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면서 이 대통령실부터 바꾸겠다고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조영민 기자가 핵심 내용들을 추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을 받자 구체적 답변 대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인적 쇄신을 예고하면서도 국면 전환용 쇄신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면서도 국민 소통을 위해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는 규제 혁신과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 일본을 향한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그제 광복절 경축사보다 한 발 더 나갔는데요. 북한을 힘으로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광복절 경축사 때 밝힌 비핵화 로드맵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비핵화 진전 시 경제적 지원 외에 미북 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도 언급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패 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 확산 방지 협약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과거사 문제도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회견인 동시에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서 맞이한 첫 회견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시절과 여러모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규모, 격식, 의전 다 달랐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청와대 영빈관과 달리 사무실을 개조해 공간이 협소하고 천장도 낮았습니다.
참석한 기자는 120여 명에 그쳤고 대통령 참모들은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설 원고 내용을 알려주는 장치인 대통령용 프롬프터도 설치되지 않았고 기자회견장에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걸개 하나만 내걸렸습니다. 기자회견 진행도 간략했습니다. 모두 발언에 이은 질의응답이 전부였습니다. 질의응답은 질문자도 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전부 드셨네요.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유독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된 40분을 넘겨 54분간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명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대중가요가 흘러나왔고 (250여 명의 기자들을 위해 오케스트라 형태의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5개월 전에 1,639만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취임 100일 시민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시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담은 한수아 기자 보도 보시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었던 아는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점으로 청와대 개방과 도어 스태핑을 꼽았습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데 어느 대통령도 그거를 처리를 못했잖아요 지금. 기존의 틀을 조금 깨는 게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청와대 개방한 것도 그렇고 도어 스태핑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조금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걸 좋게 보고 있고요. 반면 인사낭맥과 여권 내홍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중심이 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경찰국 신설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약간 너무 소위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식의 이준석이 사탕 입에다 물려놓고 빼불질 않나. 놀자판이지. 특히 20대 남성들은 대선 당시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20대들을 표 살려고 약간 좀 공약들을 20대 위주로 좀 잡았던 것 같은데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으로 쇼맨십 한 것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사실 검사 거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딱딱하니까 그 부드러운 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국민들한테 좀 호응을 좀 얻지 않을까 생각. 대통령실에 계시는 것보다는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다니시면서 법 쪽에만 계셔가지고 이게 바라보시는 시선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전 정권이 전부 100%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계승 발전하고.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노 차장이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 오늘 기자회견장에서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문제예요. 대통령이 답변을 보면 좀 피해간 느낌도 드는데요. 민생 챙기느라 정치인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 준비된 답변이겠죠? 네,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내용은 당연히 예상 질문에 포함을 시키겠죠. 오늘 답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전 대표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역시 그런 차원에서 평가 자체를 안 하고 비켜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던데요. 네,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불경스럽게도 여기에 좀 뼈가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오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은 있었는데 이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질의응답은 전혀 조율하지 않은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사전에 주제도 질문자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요? 보니까 대변인이 질문할 기자를 고르던데 예전엔 대통령이 직접 골랐던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자를 정했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뉴스 기자. 네, 하지만 이렇게 공보 담당 참모가 기자를 지목할 경우에 기자의 성향이나 매체 특성을 알고 있다 보니까 질문자 자체를 편향되게 고른다는 시비가 늘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진행된 다른 기자회견 때는 직접 질문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전 정권 기자회견과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로 프롬프터가 없다 이 점을 주목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프롬프터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연설 원고를 띄워놓은 모니터를 프롬프터라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정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계용 카메라에 프롬프터가 달려 있어서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앞에는 오늘 프롬프터가 없었거든요. 모두 발언 자체가 취임 100일의 성과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가 숙지해서 설명을 하겠다, 프롬프터 안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중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앞서 나온 질문에 추가 답변을 했어요. 네, 어떤 장면인지부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아까 그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파업 문제를 해결할 때 법과 원칙 외에 다른 보관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한 겁니다. 파업에 대한 대응이 강경 일변도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살펴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오늘 기자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던데 100일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온 두 곳의 결과를 좀 모아봤는데 긍정평가가 30.2%, 29.5%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가운데 40% 가까이가 부정평가로 돌아서면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1%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자, 이제 노 차장은 쭉 대통령실을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이제 100일 기자회견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윤 대통령은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면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번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작업을 벌써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치적 국면 전환용 물갈이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서 역할 재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새 인물을 투입하거나 일부 참모에게 다른 역할을 주는 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후속 조치도 잘 취재를 해주시죠.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날 대선을 함께 치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전 대표 직접 법정에 나가서 부당하다며 여당을 공격했고
여당은 또 그런 이 전 대표에 맞섰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신문이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인데 이 전 대표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10여 분가량 소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삼권 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사퇴 상황과 상관없이 상임 정국이 4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었기에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정국이 소집 요건은 충족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당의 내부적인 해석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그렇게. 양측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투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었던 당원 80조 1항 개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소 시에 직무를 정지한다. 이대로 유지를 하겠다고요. 대신 80조 3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은 절충안이라지만 셀프 구제, 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 김철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 80조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경론 끝에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원 80조 1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당원 80조 3항을 고쳐 당무위원회가 직무정지 처분을 번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수정해 방탄 효과는 살렸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서 나옵니다. 구제 여부 판단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하도록 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당무위원회가 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약 70명으로 구성되고 당 대표가 의장을 맡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무위는 사실상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조직이라며 당 혁신의 흐름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중앙위 표결을 통해 당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또 꼼수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이재명 의원 민주당 관련 소식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무를 정지하는 현재 당원 80조를 유지하기로 했죠. 대변인은 평소 발표 때와는 다르게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 저도 긴장되네요. 당원 제80조에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면 큰 결단하듯이 발표는 했지만 구제 조항도 마련해서 꼼수 논란도 있고 이재명 방탄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당헌 개정으로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을 고쳤었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달라요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바꾸니까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꼼수 논란도 생기는 거죠. 네, 하나만 좀 더 살펴볼까요? 지난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자 이를 비판했던 여당인 민주당, 슬그머니 말을 뒤집습니다. 위성정당이 아니고 위장정당이죠. 그런 행위는 원래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두 지붕 한 가족의 형제 정당으로 생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치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 망정 후퇴해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각양각색의 평가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첫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당은 예상대로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저는. 당내에서는 종이만 보고 읽던 어떤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극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롬프터를 안 썼다, 이 내용에 이제 주목을 한 건데요. 네. 야당 평가도 봐야죠. 역시나 예상대로 대단히 실망했다면서 좀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빈 술에만 요란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진솔한 사과나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은 없었습니다. 아전 인수와 자화자찬 그리고 마이웨이 선언에 그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셀프 체리 따봉을 날리는 것 같은 나르시즘뿐이었다. 인적 쇄신이나 국정 난매상에 대해 피하지 말고 대답했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들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외에 좀 이렇게 해라, 뭐 이게 조언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일종의 훈수인데요.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 낮은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면서 과감한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당과의 관계도 혁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뭐 도수 대표 그건 오기예요.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겠다. 계속 하시되 정제되고 검토된 그러한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725일 후 대통령이 마지막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단체 전장위원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출근길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1시간 넘게 지연이 되자 더는 못 참겠다며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관을 들고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관에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시위를 벌인 겁니다. 단체 회원들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타기를 반복하면서 지하철 4호선이 최대 1시간 20분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의 항의와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KTX 늦어가지고 지금 휴가 맞추게 생겼어요. 백자리 지금 끊었던 사람인데 뭐예요 이게? 우리들하고 지금 몇 달을 들어가다 지금 전부 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리세요 좀. 지하철 역사 여러 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지하철을 탔던 80대 승객이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열차에서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복된 시위로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를 할 때마다 좀 지하철이 많이 연착이 되고 하면서 수업에 지각을 한 경우도 많았고요. 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났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 시위를 함으로써 좀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단체는 앞으로도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는 31일 남대문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를 지나던 대형 트럭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등교 시간이었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출근과 등교가 한창이던 오늘 오전 8시 52분쯤 14톤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하나 싶더니 그대로 앞 건물로 돌진합니다. 정육점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집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냉장고와 진열대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소리가 좀 쿵하고 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올라가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차가 유리문을 뚫고 들어가면서 이 가게 안 집기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문을 열기 전이라 간발의 차이로 화를 면했습니다. 출근 시간 한 5분 전이었나 그 정도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근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길입니다. 방학이라 오가는 아이들이 적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훔치기가 SNS에서 놀이처럼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요 표적이 하필이면 한국 브랜드 자동차입니다. 그 이유를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2명이 차량 운전대 부근을 뜯어냅니다. USB 플러그를 이용해 차에 시동을 거는 데 성공하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You don't need a key, bro. It should override it, bro. That's what the kid boys doing, man. That's crazy. 미국에서 승용차를 훔치는 모습을 담아 SNS에 자랑하는 놀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아보이즈라는 해시태그가 붙었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범행 대상으로 집중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도난 신고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특히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즈 쿡 카운티에서는 최근 한 달 보름 만에 도난 신고 642건이 접수됐습니다. 1년 전보다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도 올 들어 절도 대상 차종들을 공개하며 현대 기아차 도난이 급증한 이유가 범죄놀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10대인 절도범들은 지난해 11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 가운데 보안 기능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차를 주로 노리고 있습니다. 버튼 방식의 시동이 아닌 열쇠를 직접 넣어 시동을 거는 차량에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피해 차주들은 설계 결함으로 도난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준중형급 이하 차종 대다수 모델까지 보안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돼 범죄놀이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블랙박스 보편화돼 있고 CCTV도 워낙 많아서 도난에 대한 것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과 좀 틀립니다. 차를 작물로 했을 때 처리 방법도 워낙 다양하고.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은 당국과 협력해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정부가 침수 피해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해서 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폭우로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긴 고모 씨. 어제 아침 집주인의 요청으로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긴급지원금 200만 원을 집주인과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에게 200만 원을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더니 세입자 돈을 절반을 받아서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안부는 이번 침수 피해 가구에 긴급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자는 실거주자입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집주인이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세입자가 합의한 경우 집주인과 10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집주인도 실거주자 지급 원칙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냉장고 사줘야지, 가구 넣어줘야지, 세탁기 넣어줘야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집주인은. 집주인 무슨 뭐 갑부도 아니고. 세입자들한테는 이제 뭐 지원금이 나간다 하지만은 우리 집주인들한테는 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동주민센터에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방법이 없잖아. 힘없는 사람이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월며 계사 먹는 식으로 이거 해야죠.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 피해자끼리 싸우게 만드냐 이거죠. 최대한 좋게 해야 되는 게 정부의 몫인데 오히려 싸움을 더 붙인 꼴이 된 거죠. 논란이 커지자 관악구는 행안부에 지원금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금리가 폭등하며 영끌족은 허리가 휘는데 은행은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이죠. 애써 대출받은 돈으로 간신히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은행이 대출 계약을 깨자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대출 조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을 내준 은행이 고객에게 뒤늦게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40대 한모 씨가 제주시에 있는 62제곱미터 아파트 잔금을 치른 건 지난 2일. 모아둔 1억 원에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2억 4천만 원의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0년 만기, 연 2.4%의 고정금리인 생애 첫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터라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많이 좋았어요. 남들한테 표현 못해도 혼자 속으로 누워가지고 아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는구나 싶고. 기쁨도 잠시.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 승인 조건이 잘못됐다며 회수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엔 주택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집 크기가 2제곱미터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 측은 실수를 인정하며 연 3.77%, 5년 변동금리인 대환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아예 이 집 계약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별 차이 없다고. 고객이 반발하자 은행은 위로금으로 무마를 시도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200 정도, 200만 원 정도가 보상드리는 걸로. 한 씨는 은행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큰 계산만 한 5천 정도 손해 본다는 그것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손해 아닌가 내가. 디딤돌 대출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조건이 안 맞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주택 구입을 종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액 전액 보상은 어렵지만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채널A에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는 이제 대부분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임기 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강조했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는 빠지면서 주민들이 허탈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약했고 당선 뒤에도 신속 추진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 일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 역시 올 연말이면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구상이 될 것이고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하지만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엔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당초 밝힌 것보다 2년 늦은 2024년까지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사업 시행과 주민 이주는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한 상황. 이제 믿음의 상태는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죠. 약속이 안 지켜질 속수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좀. 다음 총선 때 또 우려먹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은 총선용이냐. 24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정치 논리랑 이걸 바탕으로 또 우리를 표를 한번 또 시험하려고 하는 거냐. 이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 정비와 입법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말바꾸기나 정책 후퇴가 아니라며 계획이 나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지난해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만 스토킹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출소 후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예고한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존에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겁니다. 스토킹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재범 가능성 높은 범죄자에게 출소나 가석방 뒤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접근이 금지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되는 실시간 경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모녀를 연쇄 살해한 김태현과 신변 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도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 입법 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밤 이곳에서 25살 남성 이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실종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가출로 판단하는데요. 실종과 가출, 판단 기준은 뭔지, 경찰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봅니다. 누군가가 사라졌다,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우선 실종인지 가출인지 구분하는데요. 이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관련법엔 실종 아동 등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는데요. 실종자의 경우 실종 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때 경찰은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를 안전 안내 문자로 보낼 수 있고 위치를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색 인력을 투입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가출의 경우 경찰은 이런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양역에서 사라진 이정우 씨의 가족이 직접 전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손정민 씨 사건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진 가출로 분류돼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가출인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강제 수사가 가능한 아동이나 치매 환자를 못 찾는 경우보다 약 11배 많습니다. 실종법을 개정을 해서 성인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급박하게 있는 수사사건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가출인을 강제 수사할 경우 여러 사정으로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이 원치 않게 위치를 노출당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반값 치킨의 인기에 이어 피자도 반값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6,000원 피자 세트 한 판에 2,490원짜리 냉동 피자까지 나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1인 피자를 전문으로 하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저렴한 가격에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매장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이 피자 가게에서는 매일 점심 5시간 동안 일부 피자와 음료 세트를 6,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크기와 양은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3만 원가량 하는 같은 메뉴 라지 사이즈의 절반 수준. 내일 모레부터 6,900원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다른 곳보다 2배 정도 저렴한 겁니다. 원부자재값 상승으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들도 가격을 올린 상황. 도미노 피자는 지난 12일부터, 미스터 피자는 지난 2월부터 피자 전 제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피자헛도 지난 3월 피자 2종류를 1,000원씩 올리고 파파존스도 사이즈별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얇아지는 지갑 사정에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피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예산안이 좀 적어가지고 피자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싼 가격이 눈에 들어와서 일단 들어와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의 프랜차이즈 집들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에서 딱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진 않아서.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 간편한 냉동 피자를 찾는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물가 부담을 줄이려 내일부터 냉동 피자 한 판을 2,490원에 판매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유통업계의 초저가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국립대인 서울대학교가 베트남의 분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예지 기자가 설명합니다. 학부생 16,000명, 석박사 과정 12,000명 정도인 국립서울대학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는 서울대에도 발등에 불입니다. 특히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우수 인재들이 대학원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대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울대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5년 내 베트남 호찌민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팝 등 한류는 물론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다는 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인재를 확보하는 틀을 조금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이제 우리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2020년 5,184만 명이던 총 인구는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재를 뽑는데 약간 풀도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지원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줄고 미달도 되고 이런 걸로. 서울대의 위기는 지방대학에겐 더 큰 위기라는 점에서 정원 감축과 학교 통폐합 등의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미중 갈등, 이번엔 미사일 시험 발사로 맞붙었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중국은 신형 지대공 방어 미사일을 쏘고요. 김재혁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미중 갈등 속에 기로에 선 한중 관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제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사대 덮개가 열리고 강력한 폭발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장거리 핵폭격기와 함께 3대 핵전력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발사가 핵준비 태세를 입증하고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니트맨3는 사거리 9,600km, 시속 24,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달 초 시험 발사를 예정했다가 대만 해협 위기를 의식해 연기했던 미공군은 다음 주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진행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인도 접경 지역에서 신형 지대공 방어미사일인 HQ-17A를 시험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미국과 인도의 히말라야 합동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동북 지역에서 벌어진 국공내전 승전 기념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대만 정권으로 이어진 국민당 군대와 배후에서 지원한 미국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됩니다. 중국군은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을 대거 동원해 대만이 지배 중인 펑우 제도 상공에서 실전 훈련 중인 군용기가 내려보는 영상을 공개하며 대만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자, 다음 주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동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은 됐지만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한중 관계도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직접 여러 현안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더욱 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 한미는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 중한 양국은 대려야 될 수 없는 이웃이고 그 협력해야 할 동반자 아닙니까? 한미가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 양쪽의 일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 중국이 전략적 안보 이익에 해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슈는 반도체 공급 협의망 치포 같습니다. 중국은요, 한국 정부가 이 치포에 참여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치포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왜 치포 안 하는가? 네. 중국도 반도체 생산 대국입니다. 산업망, 공업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 배제 안 한다. 한국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게 발기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 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이 사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이 기존 거론됐던 산불 외에도 일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좀 제한하는 이 일한을 꺼내들었는데요. 뭐 갑자기 꺼내들었다 이런 좀 느낌도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드는 우리 한중 수교 이후 한 30년 동안 그 우리 양국 관계에 대해서 큰 타격을 준 하나의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합의했는데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는 서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또 그 일방적으로 이러건 저러건 그 발표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어쨌건 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 뭔가 중국으로서도 추가 대응을 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중국이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국의 기지는 중국이 제일 가까운 거장입니다. 중국을 안보 위협을 받는데 우리는 자기 입장을 표해서 상대방 그거는 당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만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통화만 한 것은 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펠로시의 그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도전했습니다. 대만 가지 말라고 우리는 지난 4월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그 반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은 그 중국의 중국의 원칙을 그 입장을 변함이 없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이후 그러니까 8년 동안 아직 이제 한국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주석님께서 한국 방문대에서는 계속 그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긴 말씀 나눴는데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자 배구는 올 시즌 김연경이 돌아오며 더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 경기인데도 매진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김연경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코트에 내리꽂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온 김연경의 여전한 실력에 상대 벤치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연기가 들어가도 꿀리지 말라니까. 흥국생명은 선수 5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빠졌지만 김연경이 18점을 올리며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컵대회부터 흥행 열풍입니다. 김연경의 복귀전은 온라인 판매 티켓이 2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깜짝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에서 리베로로 뛴 김세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격수로 변신해 숨겨왔던 공격 본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키 173cm로 공격수치고는 작지만 활력 넘치는 점프로 도로공사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 때는 공격을 못해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리프트하게 되어서 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연경의 흥국생명과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GS칼텍스도 올 시즌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어 코트의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이제는 소나기가 말썽입니다. 소나기 특성상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기습적으로 쏟아질 텐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 내륙에는 6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중부 내륙에 5에서 40mm가, 강원 산지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은 열대야 없이 쾌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 대전은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은 31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중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총 1,800일가량 됩니다. 그중 오늘이 딱 100일째죠. 지난 100일 도어 스태핑 통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민들을 만나보니 이제는 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인사, 민생, 스타일 관련한 여러 쓴소리들, 이 대통령은 듣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죠. 오늘 기자회견 제목이 대통령에게 듣는다였는데요. 남은 1725일 대통령도 이런 시간 많이 가지길 바라면서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에게 듣는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